아니, 감자튀김이 채소라고요? 아이들에게 튀긴 감자와 캔옥수수가 채소라고 나오는 미국 급식. 봉지를 벗겨 렌즈에 돌리는 히트앤서브가 기본으로 냉동 피자, 너겟, 초코우유 정도가 전부입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없어서 아이들이 뚱뚱한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 바로 그때 한국의 급식 이모가 투입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차가운 냉동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으로 바뀌고 야채는 다져서 달걀말이 속에 넣고 케첩 한번 두르면 야채 싫어하던 아이들도 그릇을 싹 비워냈습니다. 한식이 나오는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점심종이 울리는 순간 야! 오늘 한식이야! 뛰어! 전교생이 줄을 서며 급식 시간만을 기다리자 미국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급식을 사로잡은 한국 급식 이모의 손맛. 그 놀라운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전화가 울린 건 보고서 더미를 검토하던 오전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담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늘 건조하고 사무적이던 그 목소리가 그날은 어딘가 눌려 있었죠. 하트만 씨,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학부모 전화가 아침부터 안 끊깁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원입니까? 위생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요? 급식 바꾸지 말아달라고요. 계속 그 방식 유지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이 급식을 지켜달라고 항의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하트만입니다. 독일 출신의 공공급식 정책 분석가로 25년 넘게 유럽과 미국, 아시아 15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자문을 제공해온 사람입니다. 그 25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이 말해줍니다. 수백 개의 학교를 점검했고 수십 개의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수치와 구조로 세상을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정이나 현장의 열정 같은 것들은 데이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좋은 의도가 시스템을 이긴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 뼈에 새겨지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공급식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맞고 시간이 맞고 규정이 맞습니다. 냉동식품이 표준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일정하죠. 어떤 조리사가 투입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구조,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비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랬고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확신이 보고서 한 장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공립초등학교 급식 데이터를 검토하던 날이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정기 모니터링 의뢰를 받은 것으로 식품 소비율과 잔반 처리량을 확인하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수십 번 반복해온 작업이었고 달라질 것도 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잔반율 8.3%.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8.3%. 15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의 평균 잔반율은 60%를 웃돌고 모범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학교들조차 40%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수치가 25년의 경험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8.3%라고요? 이 수치 어떻게 측정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기록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거나 누군가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측정하십시오.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사흘 뒤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7.9%였습니다.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재측정이었습니다. 처음 결과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결과가 사흘 간격으로 2차례 연속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게 특정 메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급식 전반에 걸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이었죠. 변수를 하나씩 소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적 요인, 메뉴 변경, 배식 방식의 변화. 설명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기타 사항 항목에 붙어있던 짧은 메모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라면 그냥 넘겼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최근 신규 조리 인력 투입.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조리 인력, 어디 출신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분이에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잠시 떠 있었습니다. 기술 강국, 반도체, 자동차 그런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이라고요? 조리사 한 명이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수치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직관적으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는 전부 소거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라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접 그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조리사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잔반율이 60%에서 8%로 떨어진다는 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뭔가 측정 방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면 그 오류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날 거라고 봤습니다. 급식실은 오전 8시부터 조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조리 공간에 서너 명의 조리원이 각자 자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었고 전체적인 풍경은 지금까지 수백 개의 학교에서 봐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동식품 박스가 조리대 위에 올라가 있었고 오븐이 예열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구석 쪽 조리대에 서 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이 비닐봉투를 뜯고 오븐에 밀어넣는 동안 그 사람만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꺼낸 것은 냉동 포장재가 아니었습니다. 감자였습니다. 통째로 들어온 감자, 손질되지 않은 채소, 그리고 닭고기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재료를 하나씩 올려놓더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손질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냉동식품 하나를 개봉해서 오븐에 넣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이라면 저 방식은 최소 20분은 잡아먹을 것이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정해져 있고 배식까지 역산하면 조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현장 담당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조리사가 한국에서 온 분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한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조리 경력은 길었지만 이곳 시스템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그 장면을 보고 나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지길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식 시간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박순자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일찍 오면 됩니다. 저 오늘 7시에 왔어요. 하지만 저쪽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규정상으로도 냉동식품 사용이 기준입니다. 규정이요? 박순자 씨가 잠깐 손을 멈추고 냉동 닭고기 박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애들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끼 때우는 음식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논문도 어떤 이론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효율, 예산, 표준화, 시스템의 논리. 꺼낼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논리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조리원이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저 방식은 규정에도 없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초과될 것이고 조리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표준화는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썰고 채소를 다듬고 닭고기에 양념을 넣는 그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급식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방식이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데이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급식 배식 시간에 맞춰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전날 급식실을 나오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조리 방식이 아이들의 식습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잔반율 감소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었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날의 목적이었습니다. 분석가로서 현장 관찰은 데이터를 보완하는 수단이지 감정에 흔들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칙만큼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배식대 앞에 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평소 급식실에서 맡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에 데워진 냉동식품 특유의 밋밋한 열기 대신 양념이 볶이는 냄새와 채소가 익는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데이터와는 전혀 무관한 감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배식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자튀김 자리에 감자조림이 올라와 있었고 늘 나오던 냉동 닭 너겟 대신 양념을 입힌 닭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얇게 말린 계란 안에 잘게 썬 채소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그냥 계란말이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구조였죠. 아이들이 배식대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명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낯선 색깔이었습니다. 늘 보던 노란 튀김 대신 갈색 조림이, 늘 보던 흰 너겟 대신 붉은 양념이 식판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식판을 내려다보다가 포크를 집어들었다 다시 내려놓기도 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 친구 식판과 비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역시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건 수십 년치 연구 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식감, 새로운 색깔, 새로운 냄새.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바뀌어도 아이들의 섭취율은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하물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으니 오늘 잔반율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때 앞줄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아이가 별다른 망설임 없이 감자조림을 한 입 떠 넣었는데 무언가를 씹던 그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감자튀김도 아닌데 근데 왜 이게 더 맛있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조용한 급식실 안에서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포크를 들었고 그 옆 아이도 따라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식판 위에서 음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감자조림이 사라졌고 양념 닭고기가 사라졌습니다. 계란말이 안에 숨겨져 있던 채소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남겨졌을 것들이 그날은 식판 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배식대 쪽에는 추가 배식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채소가 들어간 메뉴에서 추가 배식 요청이 나온다고요? 즉시 머릿속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치 데이터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메뉴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메뉴가 나왔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최소 수 주간의 반복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식판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마친 박순자 씨가 배식대 너머로 아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뿌듯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밥 잘 먹는 자식 바라보는 어머니 눈빛이었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면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네 글자를 쓰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학교를 찾았습니다.
하루짜리 현상이라면 며칠 안에 데이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시적인 호기심이 사그라들면 잔반율은 다시 평균치로 수렴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수백 개의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패턴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도입되면 처음 며칠은 섭취율이 오르다가 익숙해지는 순간 다시 떨어지는 것이 공공급식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잔반율은 여전히 10% 아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메뉴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만드는 메뉴가 바뀌어도 재료가 달라져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추가로 확인한 수치들이었습니다. 채소 섭취율이 도입 이전 대비 2배 이상 올라 있었고 편식 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식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메뉴 구성을 비교했습니다. 조리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배식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혹시 다른 변수가 개입된 건 아닌지, 날씨나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설명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끌어다 대봤습니다. 25년 경력 안에 쌓인 모든 분석 틀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이 수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결론만 남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조리 방식이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 하나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효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그냥 조리사 한 명의 방식이 이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그 원칙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할 때 감정으로 외면하는 것, 그건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 위에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채소를 기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포함된 메뉴는 잔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걸 해결하려면 가공 과정을 통해 채소의 형태와 맛을 최대한 숨기거나 아예 메뉴에서 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공급식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맛없게 만들어진 채소를 기피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냉동 처리되고 가공되고 오븐에 데워진 채소가 아니라 직접 손질해서 양념을 넣고 조리한 채소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능성이 맞다면 지금까지 수십 개의 정책 보고서에 써온 전제들이 전부 틀린 것이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한 귀퉁이에 짧게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전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 전화를 받던 그날과 비슷했습니다. 눌려있고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트만 씨,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학부모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급식 방식 바꾸지 말라고요. 한국 조리사 계속 써달라고요. 수화기를 쥔 채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걸려왔던 그 전화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의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인 요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공급식 현장에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종류의 반응이었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을 찾아갔을 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는가 싶으면 다시 벨이 울렸고 메모지 위에는 콜백 요청 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옆에 서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님. 현재 급식 방식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 아이가 집에서도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직원이 다음 메모를 집어들면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어딘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 몇 명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앞 주차장에서 하교를 기다리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식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가요, 평생 채소를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런데 학교 다녀오더니 갑자기 집에서도 브로콜리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이도요. 급식에 나온 음식이 먹고 싶다고 집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맛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 손맛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손맛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측정할 수도 수치화할 수도 표준화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단어가 학부모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을수록 이게 단순히 급식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채소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편식이 심하던 아이들이 식판을 비워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전화를 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해도 바꾸지 못했던 자기 아이의 식습관이 학교 급식 하나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전문가로서 가장 불편한 지점이었습니다. 공공급식 정책의 목표는 언제나 영양 균형과 비용 효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목표 항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정책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닌 조리사 한 명의 방식이 그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 급식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 뭔가를 더 적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말을 써야 할지 한동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커질수록 행정 쪽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내부 검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부모 민원을 전달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딱딱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하트만 씨, 이번 달 급식 예산 집행 내역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자가 수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박순자 씨가 투입된 이후 식재료 비용이 기존 대비 30% 가까이 늘어 있었습니다. 생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냉동식품 중심의 기존 예산 구조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조리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항목도 초과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처음 급식실에서 박순자 씨의 조리 방식을 봤을 때부터 이 구조가 시스템 안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효율보다 정성을 앞세우는 방식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교장과 행정 담당자, 급식 관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현재 급식 운영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행정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산 초과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조리 시간 증가로 인해 배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기존 조리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표준화가 불가능합니다. 조리사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이 바뀌는 순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온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은 초과되고 있었고 표준화는 불가능했고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수치가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선뜻 동의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급식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박순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침 7시부터 나와 있었으니 하루가 길었을 것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박순자 씨는 특별한 표정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회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문가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의 공공급식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산, 시간, 표준화.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5년 경력 안에서 이 결론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이겼습니다. 그런데 커서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학부모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생 채소를 입에도 안 대던 아이가 브로콜리를 달라고 했다는 그 말이 보고서 초안 위에 자꾸 겹쳐졌습니다. 그게 불편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과 눈앞의 현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때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이깁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동안 누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린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상급 담당자까지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산 초과 내역과 조리시간 분석 자료 그리고 표준화 불가 판정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향이 정해진 회의였습니다. 상급 담당자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 초과 30%, 조리시간 초과, 표준화 불가.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학부모 의견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이 꺼낸 것은 지난 2주간 학교로 들어온 민원 집계 자료였습니다. 급식 방식 유지를 요청하는 학부모 서명이 전교생 가정의 70%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서명을 모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상급 담당자가 서명 자료를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학부모 요청이라면 단순히 예산 문제로 정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조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표준화 대신 매뉴얼화로 접근할 수 있는지. 25년 동안 한 번도 이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 계산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의 결론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확대였습니다.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조리 인력을 1명 추가 투입하는 조건으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한식 메뉴를 정식 메뉴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가 급식 메뉴판에 정식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고정으로 나오는 정규 메뉴로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잠시 복도에 멈춰섰습니다.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이겼으니까요. 예산이 맞고 시간이 맞고 규정이 막는 것이 공공급식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스템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막은 게 아니라 흡수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동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식 메뉴가 처음 정식으로 배식된 날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배식 시작 20분 전부터 급식실 앞에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배식 시작 전부터 줄을 서는 아이들이라고요? 평소 배식 시간이 되어도 3355 천천히 모여들던 아이들이 그날은 일찍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었죠.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비빔밥이 식판 위에 담기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한 입이 들어가는 순간마다 급식실 안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옆 친구 식판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외치는 아이,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퍼넣는 아이, 한 입 먹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친구를 돌아보는 아이. 급식실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잔반이 없었습니다. 추가 배식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다시 줄을 섰고 배식대 위의 음식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자 씨가 배식대 뒤에서 빈통을 확인하더니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더 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뒤 주방에서 나오는 박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20년 동안 아무도 바꾸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겁니까? 박순자 씨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원래 이렇게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이론도 특별한 비법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더 깊이 꽂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의도는 효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공공급식은 결국 구조의 문제라는 것. 그 모든 전제들이 지금 이 급식실 안에서 숟가락질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씩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적어야 할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쓰는 순간 25년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첩을 펼친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일이 한 학교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습니다. 한식 메뉴가 정규 메뉴로 편입됐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학교 급식 담당자들의 비공식적인 문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로 잔반율이 그렇게 줄었는지, 한식 메뉴 도입이 가능한 건지를 묻는 연락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문의가 교육청 공식 채널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변화를 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변화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걸 접한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 교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구였습니다. 공공급식 시스템에서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특정 메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비빔밥이 먹고 싶다거나 불고기가 맛있다거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방식이었습니다.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한 끼를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이려는 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원래 하던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신문이 이 학교의 사례를 기사로 썼고 그 기사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급식이 미국 아이들의 식판을 비웠다고요. 그 문장을 보면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식 조리 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도입을 원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그 방식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조리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리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육청들이 한국 조리사를 찾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주 1회 또는 주 2회 한식을 고정 메뉴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도입이 어려운 학교들은 기존 조리원들에게 한국식 조리 방식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곳들이 하나둘씩 정규화 단계로 넘어갔고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먼저 찾는 메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잡채. 이 단어들이 미국 초등학교 급식 메뉴판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코리안 푸드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음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의 이름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 감자를 직접 썰던 조리사 한 명의 방식이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믿어왔습니다.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맞고 시간이 맞고 규정이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는 효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어머니들이 당연하게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방식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공급식 시스템 중 하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교육청들이 한국 조리사를 찾고 있었고 미국의 아이들이 코리안 푸드를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그냥 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